인공지능 과학시대의 노자철학 희명관. 서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다. 인간이 과학을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도된 시대이다. 인공기술 지능의 확장은 단순한 기능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주체성, 가치 판단과 사회 질서까지 흔드는 철학적 혁명이다. 그러므로 그 본질과 한계를 묻는 관점이 요구된다. 노자 철학의 연구들은 대개 노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의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 많았다.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나타난 노자의 철학이 유교적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공자 사상과 대비되며 혹은 불교 사상과의 접촉점이 되면서 노자 철학은 중국 사상과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였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 장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재반 철학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인공지능과 그 기술 지능의 확장이 가져오는 문제는 무엇이고 철학적 쟁점이 뭔지 고찰하겠다. 3장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노자 철학을 논한다. 기술 문명의 전환기에 철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노자 철학의 무의와 자연 그리고 존재의 세 지평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문제들. 인공지능 과학 시대의 철학적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 인식, 가치,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며 고전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의 다양한 문제를 질문하게 만든다. 철학적 쟁점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의 탈주체화 문제와 하이데거의 철학적 통찰을 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비판적 철학자들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와 퀸터 안더스의 주장을 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과 기술지능의 확장. 1. 개념적 정의. 인공지능과 기술지능의 확장이라는 주제는 철학적, 과학적, 문명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문제를 함의한다. 인공지능 개념은 학습, 추론, 판단, 창의와 같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철학적 쟁점 2-1 인간 고유의 지능과 강화. 기술이 인간의 추론, 기능, 기억, 판단까지 대체한다면 인간은 어떤 지능을 보존하거나 강화해야 하는가? 이는 기능적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와 직결된 철학적 질문이다. 첫째, 직관적 지능이다. 기술은 통계적 추론과 논리 기반의 판단에 강하지만 전체적인 감각이나 통찰, 파악에는 약하다. 둘째, 심미적 기능이다. 아름다움과 조화, 은유의 세계는 단순한 데이터 조합을 넘어선다. 셋째, 도덕적 공감적 지능이다. 기술은 도덕적 원칙을 계산할 수 있어도 고통에 공감하거나 타인의 처지에서 고려하지 못한다. 넷째, 자기 성찰 지능이다. 기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판단하지만 인간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옳은가를 묻는 존재다. 다섯 번째, 변형적 지능이다. 인간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처럼 기술시대에 인간이 지녀야 할 고유의 지능은 보존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철학적 결론은 기술이 기능하는 존재를 지배할수록 인간은 되려는 존재로서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2 기술지능의 문제와 확장성. 인간의 고유 지능에 비해 기술지능이 점차 결정권과 판단권을 가질 때 윤리적, 법적 주체성은 인간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기술지능의 확장은 몇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역별로 보면 인지, 자율, 연결, 창의 부문으로 네 가지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 첫째, 인지 부문에서는 인간의 기억, 계산, 언어, 이해, 능력, 대체 등이 있고 GPT나 코필롯, 번역기 등이 인지 기능의 확장 영역이다. 둘째, 자율 영역에서는 판단과 행동을 기계가 독자로 수행하는 자율 주행 지능이다. 셋째, 연결 부분이다. 사물과 인간, 시스템의 실시간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사람이 아닌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 그러하다. 그러한 응용 사례는 스마트홈에서 볼 수 있듯이 냉장고가 식품을 인식하고 부족하면 주문하거나 헬스케어 장치로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측정하여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넷째, 창의 영역이다. 기술지능은 예술, 설계, 문학 등 창조적 능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AI 미술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자동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특정 스타일로 사진을 변형시키는 스타일 모방 작업, 관객 반응에 따라 작품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터액티브 아트, AI 도구를 활용한 전통 회화의 디지털 아트 제작과 같은 콜라보 창작 등이 있다. 이 인공지능과 비판적 문제의식, 철학적 쟁점 1. 기술의 탈주체화 문제와 하이데거의 철학적 통찰.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이 도구에서 판단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하이데거는 기술은 인간을 수단화하고 존재를 은폐한다고 했다. 하이데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 20세기 중반에 활동했지만 그의 철학은 AI와 디지털 기술 시대를 성찰하는 데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기술의 본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기술은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여 드러냄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둘째, 모든 존재를 자원화하는 틀로서의 게슈텔이다. 그는 현대 기술은 세계를 대기 차원으로 조정한다라고 했다. 게슈텔이란 모든 것을 자원으로 호출하고 조정하는 기술적 사유의 틀이다. 셋째, 기술은 존재를 은폐하면서 인간은 기술에 의해 수단화된다. 기술은 그 본질에 있어 존재를 은폐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넷째, AI 시대 구원의 가능성은 시적 자유에 있다고 하였다. 하이데거가 자주 인용한 시인 펠도린의 구절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타난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또한 구원이 자란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서 기술에 관하여에서 이 식구를 인용하며 기술이 갖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드러내고 열어주는 구원의 가능성도 성장한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비판적 철학자들과 사상. 하이데거 이후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제시한 철학자들은 기술의 도구적 이성, 인간의 주체성 상실, 존재의 환원, 데이터 권력 등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다. 2-1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기술은 기억의 외부화이며 인간의 시간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베르나르의 핵심 사상이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억과 시간의 저장 매체라는 것이다. 기억과 시간의 저장 매체라는 말은 스티글레르가 기술을 바라보는 핵심 철학 개념이다.
기술은 도구의 차원을 넘어 인간 기억을 외부에 기록하고 저장하는 매체이며 이를 통해 시간성 자체가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이제 기술은 시간의 조작자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과거를 저장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기술은 단순히 외부 저장소가 아니고 인간이 시간을 경험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 자체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저장하고 알고리즘이 이를 되돌려주는 구조는 개인적 시간의 외재화이자 기억의 자동화이다. 이렇게 기술적 기억이 인간의 사고를 대신하게 될 때 스티글레르는 여기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그는 기억이 외재화되고 알고리즘화될수록 인간의 사유 능력은 자동화되고 감각적 시간 경험은 산업화된다. 라고 했다. AI가 우리의 검색이며 시청 습관, 표정, 동선을 기억하고 분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할지까지 예측한다면 인간은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알고리즘의 시간을 뺏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2-2 퀸터 안데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비판적 사유를 제시한 사상가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또 기술 철학자 쿤터 안데스가 그의 대표적인 인간의 시대 도래에서 인간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인간의 감정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수치심의 격차로 설명하면서 AI 등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비인간적 초월성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시대에 인간이 만든 기술을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인간 초과 기술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안더슨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간이 타이탄에 가깝게 진화했지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초과된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가 이미지로만 전달되면서 이미지와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도 비판했다. 우리는 타이탄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능력의 비약적 확장을 말했지만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중심 사회에서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어진 현실에 유령적 존재로 전락하는 인간 실존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술 문명, 특히 핵무기와 대중매체에 의해 인간이 자기 능력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술적 초과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대안과 인간 회복의 가능성도 모색했다. 첫째, 수치심의 윤리다. 인간이 만든 기술을 이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나는 프로메테우스적 수치를 말한다. 단순한 체념이 아니고 이를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상상력의 윤리이다.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는 현실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는 상상력을 통해 선행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은 단지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상상할 능력에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기술의 파국적 결과를 상상함으로써 책임을 장악하고 윤리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저항과 증언의 윤리이다. 안더슨은 핵무기와 같은 파괴적 기술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는 윤리를 강조한다. 그는 직접 히로시마 생존자들과의 대담, 핵무기 반대 운동 참여, 아이만 비판을 통해 증언과 저항의 실천 철학을 전개했다. 넷째, 행동 가능한 절망의 윤리다. 절망 자체가 윤리적 태도의 반대가 아니며 오히려 절망을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이 안더슨은 우리는 기술의 피해자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의 피해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상상력 부재와 그 실천을 반성적으로 촉구했다. 그에게 극복이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제하고 상상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윤리는 감정이 아니라 상상력과 책임의 훈련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인공지능 시대의 노자 철학 1. 기술 문명의 전환기의 철학의 역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 친화적 동양 고전 철학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무의자연을 역설하는 노자 사상은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대안적 사상이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공학, 데이터 경제 등은 인간의 인식과 노동, 기억, 판단 능력을 초월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환경이 되었다. 하이데거의 게슈텔 개념이나 기술은 사물을 대기 차원으로 간주하는 등의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명의 전환기적 징후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탈인간화 현상이다. 이는 책임 주체 자유를 강조했던 기존의 윤리 개념의 혼란을 의미한다. 이제 철학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첫째, 사유의 회복이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앞서 경고한 스티글레르의 지적이나 상상력의 부재를 말한 퀸터 안더스의 경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윤리적 성찰이다. 기술의 목적과 인간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존재의 방식 전환이다. 이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과 비권력성 정신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철학의 구체적 실천과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철학의 역할은 비판과 성찰이 있다. 기술 시대의 비판적 내용은 기술에 내재된 권력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감시의 기능으로서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편향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찰은 인간의 정체성과 윤리를 다시 정의하는 일로서 책임의 주체가 인간인가 AI인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철학의 역할과 기능은 비판과 성찰 외에도 길의 안내와 비움의 경청이 있다. 길의 안내는 철학의 중요한 인문학적 방향 제시로서 개인과 사회가 기술 속에서 비인간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 기술 시대에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기술이 어떻게를 해결하지만 철학은 왜를 묻기 때문이다.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일수록 철학은 더 급진적 실천이자 저항이 된다. 노자 말처럼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앞으로 나가는 도는 후퇴하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어그러진 것 같고 광대한 덕은 부족한 것 같다. 도는 감추어져 이름이 없는데 오직 만물을 보조하고 완성시킨다. 라는 이치가 기술 세계에 적합한 교훈이 될 것 같다. 이 기술 문명 시대의 노자 철학 무의와 자연 그리고 존재의 세시평 1. 무의와 자연의 철학 자율성과 자연스러움 노자 철학은 여러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큰 범주에서 무의, 소박, 부쟁, 허정, 유약과 겸허 등의 개념과 결부된다. 이는 노자의 개념인 도의 속성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의 우주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도의 작용을 인간적 측면에 대입하면 덕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노자의 도 개념은 인위적 조작 없이 흐름을 따르는
자연 질서임에 반하여 기술은 조작적 질서다. 현대 인간은 기술이 제공하는 바탕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을 숙명으로 여기고 무방비 상태로 기술적 과잉의 정보와 기능 속에 인간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억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은 개입과 통제의 체계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말하듯 지능이 확장될수록 권력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이동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는 파놉티콘 개념에서 데이터 옵티콘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에서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의 파놉티콘을 분석하며 근대 권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데이터 옵티콘의 특징을 전통 파놉티콘과 구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파놉티콘이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감시한다면 데이터 옵티콘은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한다. 전자가 감시자, 비감시자의 구분이 있다면 후자는 모두가 동시에 감시자이자 비감시자이다. 또 전자가 시선이나 감시 압박을 받는다면 후자는 알고리즘, 데이터 추적의 압박이 있다. 기술지능사회는 개입과 감시 그리고 통제의 역할을 한다. 반면 노자가 주장하는 무의 철학은 개입과 감시, 통제나 조작이 없는 사회이다. 이른바 무의 자연에 따른 비경쟁적 삶이다. 노자는 기술지능이 제시하는 통제와 자기 기계와의 삶에 대해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더해간다는 것이며 도를 따른다는 것은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의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다. 늘 탈없는 무역으로 행하면 천하를 얻지만 탈 있게 하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여기서 노자는 무욕의 방법으로 무의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무욕의 방법은 욕심을 내지 않고 이를 처리하는 무사를 뜻한다. 천하를 다스리려 해도 무사의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여기서 노자의 해석가인 위진시대 왕필이 노자 48장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 왕필은 위학을 세속적 지식의 축적 행위로 보며 지식은 늘어날수록 사물에 얽매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 인공에 대한 경계와 소박의 미학. 노자가 말하는 소박의 미학은 단순함과 비경쟁의 가치를 표방한다. 반면 기술은 경쟁과 복합성을 강조한다. 노자의 철학은 인공에 대한 경계를 말한다. 이다실 인공에 대한 노자의 경계. 노자에게 있어서 인공은 곧 인위와 같은 의미이다.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고 사물의 본성을 왜곡하는 자기적 개입이다.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였다. 이다시 소박의 미학, 꾸미지 않음의 아름다움. 노자는 인공을 경계할 뿐 아니라 그것에 맞서는 적극적 미학적 원리로서 소박을 제시한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견소, 순박한 것을 껴안고 포박, 사스러운 일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한다. 노자 본문의 소는 본래의 상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다. 박은 거칠고 다듬지 않은 나무로서 천연의 아름다운 단순함을 말한다. 이리하여 소박은 꾸밈없는 진실성과 존재의 근원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인공의 본질이 인간의 조작과 개입이라면 소박은 도의 자연성과 자생성이다. 또 인공의 작용이 교묘함과 욕망의 조직과라면 소박의 작용은 단순함과 덜어냄이다. 인공의 결과는 복잡하면서 소외와 경쟁을 낳는다면 소박은 평화, 자족, 순환이다. 이 양자를 미학적으로 분석하면 인공은 기술적 장식미와 과잉이 특징이라면 소박의 미학은 단순성의 미와 거친 순수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노자 소박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건축 양식에서도 노자의 공간은 적게 만들고 여백을 살리며 흐름을 고려한 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은 최소한의 소비와 절제의 미, 자족의 삶을 들 수 있다. 기술에 관해서는 하이테크의 과잉을 비워내고 기술의 미개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기술 최소화 운동 같은 것이다. 결국 노자의 소박은 단순함이 아닌 도와의 일체이다. 3. 상선약수와 인공지능 시대의 비경쟁, 부쟁의 윤리. 상선약수는 노자 철학의 윤리적 이상을 상징한다.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 본문을 통해 상선약수의 윤리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노자는 최고의 가치나 훌륭한 일을 물에 비유하며 자연이 지닌 겸손과 무의, 무쟁의 속성에서 도의 윤리를 발견한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낮은 곳으로 오르며 자리를 다투지 않으며 자기 형체가 없이 모든 것에 스며드는 부드러움을 지닌다. 이러한 물의 성품은 도에 가까운 인간 삶의 자세를 말한다. 이처럼 노자 도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인 상선약수의 내용은 다투지 않되 스스로의 길을 가는 무쟁, 억지로 개입하지 않는 무의, 낮은 곳에 머무르는 겸하, 만물을 감싸며 대립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물은 부드럽고 유약하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기고 내세우지 않지만 만물의 생명을 지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기술 시대의 비경쟁과 부쟁의 윤리를 제공한다. 노자가 말하는 부쟁은 단순히 경쟁을 회피해라는 게 아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억지로 다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부드럽게 사는 것이다. 이는 경쟁 사회와의 대비를 이룬다. 스스로 보이게 하지 않으므로 밝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므로 빛난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덕이 있고 뽐내지 않으므로 덕이 오래간다. 대조 오로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의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여기서 부쟁은 자연의 도에 따르는 비경쟁의 원리로도 강조된다. 비경쟁은 비굴함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아는 지혜와 겸손이다. 이러한 물의 성질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실천적 적용을 고려하면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 삶에서 공동체적 배려를 엿볼 수 있고 다투지 않음은 경쟁보다 조화와 협력의 가치를 말해주며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무욕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이나 흐름의 변화에 대처하는 삶도 상선약수의 덕목이다. 노자 61장에 큰 나라는 아래로 흐르니 천하가 교차하여 만나는 곳으로
전화를 품는 암컷과 같다고 했다. 여기서도 소박과 겸허가 지배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4. 지혜와 어리석음, 유식의 한계 비판. 인공지능 시대의 노자가 바라보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고찰해보는 것도 유식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지식 중심 사회다. AI는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인간보다 더 유식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노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역설적 방식으로 표현한다. 노자에게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무지, 순진에 가까운 삶이 도에 가까운 것이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이 100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려라. 도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성과 지는 잘난치 않은 유식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분별 관계가 도리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유식의 한계에 대한 노자의 비판을 고찰하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지의 질을 들 수 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런 인식론적 근거의 지식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자들의 지식에 도전을 던지는 것으로 교만으로 흐르는 지식을 경계하고 침묵하며 어리석다고 할 정도의 비분별적인 알므로써 이는 반지성적이 아니라 탈지성적인 것으로 전문적 판단의 도구마를 벗어나 있는 알미다. 그리하여 노자의 무지는 무능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겸허이다. 노자의 경우 노자 2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지식은 상대주기일 수밖에 없으나 도는 절대적이다. 도법 자연이 그러한 경지다. 현대의 유식은 데이터에 의한 지식을 진리로 착각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는 정확해도 진리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노자는 무의 자연의 경지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현대 기술 시대에는 기술로 사물을 제어하려 한다. 인위적인 통제의 폭력성이 가미되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는 전도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는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는 예컨대 부지의 지로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자각으로 교만이 없는 지혜, 무위의 지로서 억지로 하지 않고 흐름을 따르는 통찰, 자연의 지로서 인간 중심의 통제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 같은 것이다. 이것은 AI 기술 중심 사고에 대한 반문이다. 노자 56장에서 말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는 인공지능 사회의 유식의 시대에서 노자의 무지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주요 명제이다. 노자 철학에서 지혜는 지성 중심의 지식이나 논리적 사유 능력과는 다른 개념이다. 노자의 지혜는 비지성적, 탈지성적 요소를 내포한다. 무주와 소박의 미덕으로서 인위적 지식을 경계한다. 학문을 하려면 날마다 더해지나 도를 따르려면 날마다 덜어낸다는 노자의 교훈도 맥락을 같이 한다. 노자가 어리석음을 말한 맥락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고 한 것이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다고 말한 것이나 도덕경의 사상과 통하는 회남자에서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것 같다. 대지 약구라는 말이 그러하다. 노자 45장에서는 완전함은 결함처럼 보이고 충만함은 텅 빈 듯하다 라는 어리석인 듯하지만 진정한 지혜일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속의 잣대로 보면 부족하거나 미련한 것 속에 도의 진정한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언어와 사유의 한계인식이라는 측면이 있다. 노자는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도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노자 1장에 나타나는 구절, 도를 도라고 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도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갓난아기 영아의 비유가 있다. 가장 순수한 지혜를 대변하고 있다. 영아를 이상적인 존재로 제시한다. 아이는 지식도 없고 판단도 없지만 도와 가까운 자연 그대로의 상태다. 기존에 학습된 지식을 버리고 감각과 존재 자체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상태를 이상으로 여긴 것이다. 이처럼 노자의 탈지성적 지혜를 현대기술 시대의 지성과 구분해보면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술사회의 전통적 지혜의 중심에는 분석이나 판단, 축적이 특정을 이루지만 노자의 탈지성적 지혜는 덜어냄이나 감흥과 자연이 중심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개념이나 논리, 언어가 지혜의 수단이 되지만 노자의 경우는 직관이나 무의, 침묵이 수단이다. 기술시대 지혜의 목표는 이해와 통제가 핵심이라면 노자의 경우는 조화와 순응이다. 이들 지혜의 이미지는 전통기술사회에서 학자나 이성인이 중심이라면 노자의 경우는 갓난아이나 물 그리고 어리석음이 도에 가까움으로 비유된다. 결론. 인공지능 시대에 노자 철학을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논문은 출발했다. 노자 철학의 핵심 사유가 오늘날 발달한 정보와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고찰해본 것이다. 노자 철학의 기본 사상을 중심으로 노자 철학의 현대적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무의의 철학은 물론 인간중심주의의 해체와 도의 재사유를 고찰했고 알고리즘 사회에서 도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논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노자의 철학적 삶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 시대에서 비움과 고요함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함을 보았다. AI 시대에서 노자 철학의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자 철학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모의와 자연의 영역을 어떻게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가의 문제이다. 짧은 다양한 사회와 집단이 가주의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 간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노자의 소국 과민과 같은 정신이 어떻게 적용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자의 철학과 정신은 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각자의 삶 속에서 인간 고유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